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이론 중에서 이제 재무회계 이론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고요. 세무 2급은 어떤 시험이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는지 전반적인 회계의 기본 개념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시험은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회원 가입도 개인별로 이제 단체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예외 없이 개인별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면은 자, 상단 부분에는 뭐 점수 접수 기간에 있을 때는 이게 링크가 열릴 거고요. 접수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합격자 발표 볼 수 있고요. 22년도 전체 시험 일정 공고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우리 이제 실기편 들어갔을 때 K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하단 부분에 있는 메뉴에서 클릭하셔서 실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가 전년도 기출문제 6회분이 무료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시험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NCS는 뭐 교육기관에서 이제 다운받는 자료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늘상 볼 건 1년의 계획 중에서 내가 어느 회에 시험을 볼 건지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경우는 특히나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게 장단점이 있죠.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졸리죠. 그리고 컴퓨터를 켜놓고 공부하는 거니까 딴짓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되게 큰 의지가 좀 필요해요. 일단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경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토탈, 뭐 아무리 서울이어도 차 밀리고 하면은 뭐 3시간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할애가 되죠. 그런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를 어느 정도는 집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 학습의 여러분의 경로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졸리다, 딴짓하고 싶다, 인터넷이니까 다른 인터넷 창을 연다. 뭐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만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전산세무 2급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게 막 주구장창 강의를 제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원하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길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일단 요점 정리 중심으로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중에 어떤 좋은 책이 있다면 한 권을 더 취득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공부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강좌를 제공하는데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시험은 전체 이론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15문항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입력하는 시험 문제로 이제 양분화돼서 시험이 나오고요. 이론은 전체 30점이 100점이고요. 실기는 전체가 70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세무 2급은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1시간 반이니까 90분이고 이 90분은 시간이 아주 넉넉해요. 왜냐하면 이 실기가 부가세나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시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험 보실 때 문제를 빨리빨리 푸시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푸시고요. 자세히 푸시고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뭐 거의 지금 몇 년째입니까? 16년, 7년째가 됐는데 절대 전산세무 2급 시험 보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본 경우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한 건 못 풀어서 부족한 거예요.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전산세무 2급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전산회계 1급이라는 시험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 정도의 회계와 관련된 전산회계 1급 수준의 회계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부가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 1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강의를 해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회계 1급에서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세무 2급에서 추가로 출제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복을 합니다. 강의 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회계 1급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을 다시 중복으로 강의를 하진 않고요. 만약에 전산세무 2급을 무조건 따고 싶은데 회계 1급이 없거나 공부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취득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여러분의 이제 그 다음 이유이긴 하지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세무 2급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절대 이해를 못 하시는 수업이에요. 자, 세무 2급은 시험 과목이 세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출제되고요. 아, 제가 하나 빠뜨렸는지 좀 적을게요. 원가회계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게 빠뜨려서 제가 다시 이제 화면을 좀 조정했습니다. 재무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조금 더 추가돼서 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도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알파인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세법 전체가 이제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세가 아예 추가로 출제가 됩니다. 전산회계 1급에는 뭐 나오지 않는 파트고요. 소득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실제로 수행하는 문제가 실기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점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뭐 하나 정도가 추가되는 거죠. 엄청나게 추가되진 않아서 원가회계를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신 분은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뭐 하나 정도 틀린다고 해봤자 마이너스 2점이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점수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의 보완되는 내용들,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론 시험인데, 이론 시험은 전체 30%가 이게 이제 15문제고요. 15문제 중에서 재무회계에서 5문제, 원가회계에서 5문제, 세무회계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5문제예요. 세 문제, 두 문제. 아니면 얘가 두 문제, 세 문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5문제가 객관식으로, 이론으로 출제가 되고,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로 이제 실무시험이 그 다음 파트로 시험 방법이 출제가 되는데, 전표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 편에서 한 35점, 부가가치 편에서 한 20% 전체 70% 나머지 중에서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입력하는 문제로 15점, 1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수가 재무회계는 결국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나 결산하는 문제에서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문제의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무 2급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 편으로 들어왔어요. 재무회계 편은 재무상태표 개정, 손익계산서 개정, 그리고 개념정리편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자산, 부채, 뭐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각각의 계정마다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뭐 대손세액 같은 거 나올 수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문제가 좀 종종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에서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적요상 8번에다가 타개동지체 거는 거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자산에서 이제 여기서 말했던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에 있는 당좌 자산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원래 투자 자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 중에는 뭐 퇴직연금 제도라거나 매도 가능 증권 중요하고요. 유형 자산 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들이 몇 개 있고요. 뭐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고 이렇다 정도를 과목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산세무 2급은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이런 형식의 파트에서 한 문제가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제가 되는 경향도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전산세무 2급의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98회 2021년도 10월 달에 시행했던 시험 문제고요. 전체 시간은 90분이고요.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USB에다가 입력해서 여러분은 USB를 답안으로 제출하고 나오는 시험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15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항당 2점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재무, 재고자산, 유형자산, 회계 추정, 말씀드렸던 게 회계 변경에 대한 문제고요. 자본 항목, 5번까지가 재무회계, 6번의 원가, 7번의 원가, 8번의 원가, 10번의 원가, 9번의 원가, 10번까지 자, 원가 회계 파트에서 5문제. 그리고 마지막 부가가치세, 12번 부가가치세, 13번 소득세, 14번 부가가치세, 15번 소득세. 부가세가 3문제, 소득세가 2문제. 이렇게 객관식이 출제가 돼요. 모르면 찍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모르면 찍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닐까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 다음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문제 푸실 수 있겠어요? 음.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쵸? 몰라요.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뭐야?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지우개 돌려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객관식이 너무 어렵다, 안 풀겠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도 되고요, 사실은. 근데 그건 너무 책임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무시험 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이제 15점인데 그게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문제 2번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가 다섯 문제 해서 15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세 신고하는 문제인데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한 문제당 뭐 3점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높죠. 7점 정도가 100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걸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네 번째 문제는 결산을 하는 문제인데 전산회계 1급에서 만약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비교가 될 건데 전산회계 1급은 결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많아봤자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전산 세무 2급은 결산 문제로 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것도 잘 참고하셔야 돼요. 문제가 좀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 5번에 15점짜리가 뭐냐면 소득세 문제예요. 한 문제가 5점짜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10점입니다. 요 10점짜리가 연말정산하는 거. 연말정산하는 문제. 그래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셔야 10점 점수를 이제 오롯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고요. 연말정산이 10점이니까 와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제일 쉬워요. 여러분이 딱 체감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벌어보고 근로소득이라는 급여를 받아보고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고 세금 뗀 거를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연말정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파트예요. 오히려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끝납니다. 마지막 장. 이렇게 기출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회계라는 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결국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파이낸싱, 재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고온 과정을 우리는 어카운팅, 회계라고 불러요. 근데 그 회계가 크게 세 가지 회계로 나뉘는데 여기 잘렸네요. 죄송해요. 재무회계입니다. 중요한 게 잘렸네요. 재무회계. 자, 그럼 재무회계는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게 잘렸죠? 제공하는 거. 재무회계는 왜 이렇게 잘렸지? 죄송해요. 실제 프린트는 맞게 돼 있을 겁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세무회계는 세금 신고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이런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원칙상은 1년이지만 상장 기업들은 반기나 분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이미 지나간 정보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과거지향적인 정보라고 많이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관리회계는 이와 같고요.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 공부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고. 그럼 재무보고는 뭐니?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수단은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의 여러 가지의 실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재무 정보화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요.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곧 회계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회계는 세 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너는 무슨 회계니? 그러면 나는 재무회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투자할 건지, 신용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래에 이런 식의 자금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래에 어떤 현금의 흐름을 가져올 건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나타나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마지막,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은 이 기업의 책임받은 자가, CEO가 자금을 투자해준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도달받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얘가 했을 거고요. 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해서 그 의사결정을 토대로 받은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까먹었는지 그 결과는 결국은 얘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CEO, 너 경영자가 우리가 준 돈을 네가 받은 거잖아. 수탁해서 네가 책임을 어디까지 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지표화해 그걸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재무제표라 부르고 그것이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또 목적이기도 하죠.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구분이 돼 있고 세 번째, 재무보고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는 거는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재무제표를 만들었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회계 기준을 우리는 갭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회계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계 정보, 재무 정보, 그 얘기는 뭐 재무제표. 그럼 걔네들은 좋은 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회계 정보가 유용해지려면 그것을 유용한 정보를 갖추어내기 위한 주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우리는 질적 특성이라 부르고요. 질적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 하나씩 들어볼 거고요. 질적 특성이 회계 기준에 우선하진 않아요. 뭐가 더 우선이에요? 회계 기준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회계 기준이 우선이지만 질적 특성은 회계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구분되거나 또는 별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피드백이 돼야 되며 적시의 정보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세트가 목적에 적합한 속성이고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또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검증이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의 이 특성은 누구를 충족하냐? 신뢰 있는 재무제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인 신뢰성을 충족하는 속성이라고 구분되고요. 재무제표는 누구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정보든 몇 년도 정보든 전년도랑 단기를 같이 비교해야만 이 회사의 일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 한눈에. 자, 그러면 이제 목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기업 실체가 미래에 어떠한 재무 상태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재무제표라고 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당초에 내가 예상했던 게 맞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1년 재무제표를 기다리기는 쉽지가 않은 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정보를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끝나고 나서 X 2년에 있는 그 기업의 정보를 무조건 X 3년도 결산하고 나서 보여준다고 하면 X 2년 중간에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1년 연차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않고 분기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현재 정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적시의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은 어떤 정보를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이냐, 목적에 적합한 하부 속성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예피적이라고 막 외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원해요. 근데 믿으려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상의 여러 가지의 수치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요. 충실하게. 그리고 누가 어떤 식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도 모두 다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그 정보를 유용한 정보라고 예상하겠죠. 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특정한 정보를 보여줄 땐 중립적인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만들어내야 돼. 그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를 너무나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자세한 설명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 설명을 끝도 없이 긴 문장으로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이해 가능성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용어를 모르면서 이해 가능성을 말하면 정말 회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계의 용어가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이 회계라는 게 그냥 누가 봐도 이해가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회계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전제하고 있고요. 기업 간 LG와 삼성을 비교해야 되고요. 현대랑 뭐 기아를 비교하듯이 이렇게 기업 간 또는 그 회사의 X1년, X2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별, 기업별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한다, 부딪힌다는 얘기죠.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려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 기말에 평가하잖아요. 공정 가치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100원 주고 샀는데 뭐 2월 7일에 100원 주고 샀는데 쭉 가다가 12월 말일이 됐더니만 12월 말일에 이 유가증권의 시가가 만약에 22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 주식을 220원으로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취득했던 100원으로 보고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금액을 보여주는 게 원가성, 역사적 원가법에 의해서 자산을 측정하는 거고요. 220원으로 숫자를 보고하는 방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뜻인데 둘 다 못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어떤 거 선택하나요? 단기 매매 증권은 100원을 포기하고 220원으로 보고했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평가 손익으로 인식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가 있어? 그러면 시가는 공정가치니까 공정가치로 금액을 보고해. 그러면 이미 네가 취득했을 때 100원 주고 산 건 이미 역사적 원가라고 지칭할 거고 네 100원을 보고하지 마.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그쵸. 매도 가는 증권도 공정 가치가 있으면 공정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자산들은 또 역사 원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둘 다 할 수는 없고 두 개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특히나 할 때 손익 같은 거 특히나 아직 돈이 나간 것도 아니지만 당해 년도에 발생된 거라면 미리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 발생주의고요. 그냥 돈이 오가는 것만 가지고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인데 회계는 아주 극단적으로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설립한 이후에 언제까지 회사를 유지할지 모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돈을 체크할 거냐? 1년 단위로 가자. 그럼 1년 동안 돈을 받지 않았어도 1년 동안 발생된 거라면 그것을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더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론적인 접근이 타당하지 않겠니? 돈은 받았지만 이게 3년 동안에 벌어들일 돈을 3년간의 돈을 오늘 받으면 3년 동안 쪼개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 손익은
특히나 진행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할 거냐, 나중에 완성됐을 때 인식할 거냐에 따라서 그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행 기준이냐, 완성 기준이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이 돼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시성을 유지하려면 중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지만 마지막에 신뢰성을 충족하려면 연차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질적 특성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충할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회계 정보는 어떤 제약이 좀 있는데 어떤 제약이 있냐면 그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대 효익보다 작아야 돼요. 효익이 커야 그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익과 원가라는 게 상당 부분 주관적인 부분들은 있죠. 그 정보가 어떤 정보, 그 정보가 얼마만큼의 효익을 알려줄 것이냐,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는 수치화할 수 있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어떤 제약이 좀 따른다는 거예요. 효익이 더 커야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그 정보는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만들 때 유용하다. 제약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는데 글이 그 정보 자체가 유용한 정보로서 중요성이 떨어진다면 그걸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뭐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과 자산 중에 자산성이 낮다는 얘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1년 동안 그냥 소모된다는 뜻이고요. 자산은 1년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뭐 쓰레기 봉투로 샀다. 아니면 청소 도구로 샀다. 누가 비용 처리하지 자산 처리하겠어요. 그쵸? 빗자루가 오랫동안 사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격이나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뭐 금액이 작고 금액이 크고 이래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완벽하게 그 자체로만 판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런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요. 첫 번째, 그 기업의 소유주하고 독립적으로 실체 정보를 가지고 만든다. 기업은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유지한다. 기업은 계속 간다. 이게 전제. 그리고 기간별로 쪼개서 인식한다. 기간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발생된 게 내년에 돈이 나가더라도 올해 발생된 것처럼 잡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간별로 보고하니까. 회계 기간을 단위로 구분하기 때문에 X 1년 동안 발생된 걸 기준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재무제표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객관식으로 종종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곱 번째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가 기본이죠.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이 들어왔든 들어오지 않았든 관계하지 않고요. 발생된 거라면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올해 수익이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이가 회계 처리할 때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때 다 현금 들어오나요? 대부분 외상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익을 잡아요. 왜냐하면 이 외상 매출금은 언젠간 현금으로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 매출은 수익으로 인식을 안 하나요? 하죠. 미리 잡죠. 그 시점에 매출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다면 당장 수익을 잡는다. 근데 돈이 안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산이죠. 언젠간 외상 매출금은 현금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되니까.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인 거고.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벌벌벌벌 떨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이제 발생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네, 보수주의는 회계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라면 인정하지만 이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익을 과대 계산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 대표가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재고자산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뒷부분에 있는 본문에서 한 번 더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요. 평가는 결국 답은 두 개 아닐까요? 평가했는데 올랐다 그러면 이익이고요. 평가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평가했는데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재무 상태에 좋은 영향을 가져와요. 자산이 과대계상되면서 손익이 움직이니까. 손실은 손실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니까 재무제표에 악효과를 주죠. 근데 평가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은 손실이고요. 손실을 인식하는 건 오케이를 해줘요. 근데 평가를 했는데 이익이 나왔어? 너 그 진짜야? 진짜는 아니잖아. 그러면 잡지 마. 이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두 가지 선택 중에 이익이 낮게 보고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유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이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면 그건 해. 이익이 낮은데도 할 거야? 그러면 진짠가 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익을 과대 계산할 거야? 너 이런 짓은 하지 마. 너 분식회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의 개념이 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기본적인 그냥 회계 이론으로 한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험할 수 있는데 모든 챕터마다 그 챕터에서는 나와봤자 한 문제죠. 그게 모여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분개되고 객관식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이번 시간엔 개념 정리 같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